9일 남았습니다. 한 자릿수로 대선 디데이 숫자가 한 자릿수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공식 토론 일정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인데 여기 이제 사회 문화 복지 뭐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 과학도 들어가겠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과학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경제였고 두 번째가 정치, 외교, 국방이었기 때문에 사회 문화 이런 쪽에서 아마 복지나 문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복지 쪽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과학이 중요하다고 입 벌린 소리만 하고 정작 중요한 이런 대선 토론에서는 사실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소개 전부터 벌써 토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건국대 상어대학교 이종필 박사님과 함께 대선에서의 과학, 대통령을 위한 과학 함께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자, 대선 토론을 통해서 우리 후보들도 또 우리 국민들도 참 우리 국민들 공부할 게 많습니다. R200, EU 텍소노미, SMR, 중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네. EU 텍소노미 이것도 배웠고 R200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등장했지만 미처 다 챙겨드리지 못했던 거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단어를 알고 계셔야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있는 토론에서 과학 주제가 나오면 또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월 4일과 5일 사전투표 고려하면 이제 4일 남은 거죠. 4일부터 금요일부터 사전투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이종필 박사께서는 차기 정부의 1번 과학기술정책 최우선 정책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제안을 좀 해주시죠. 저는 기초과학특별법 내지는 기초학문특별법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과학.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후보별 이제 과학기술 정책들 쭉 살펴봤는데 네네. 여전히 어떤 경제 종속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죠. 그 사실은 그 민간이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한다든지 정부가 고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네. 그래서 소외되고 있는 그냥 냅두면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기초과학, 기초학문에 대해서 특별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네. 그래서 국공립대학에 뭐 기초과학 분야 뭐 쿼터제를 둔다든지 옛날에 저기 스크린 쿼터 비슷하게 왜냐 그렇게 정부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거든요. 네. 그다음에 굶어 죽으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과학도 같이 죽는 그냥, 겁니다. 예, 분야가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학문의 다양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R&D 부분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네. R&D 숫자는 높지만 거기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고 그 중에서도 기초가 응용 쪽은 많이 한 68% 들어가 있는데 네네. 정말 순수한 기초과학 분야는 굉장히 그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정부가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보니까 예술인 복지법 이런 건 또 제정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비슷한 좀 기초과학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좀 뒷받침해줘야 된다.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인데 선진국은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옛날 지금까지 우리가 남이 만들어온 지식을 갖다 쓰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되려면은 직접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좀 대선 후보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좀 법제화를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게 패스트 팔로워 전술. 우리는 지금까지 빠르게 뒤쫓아가는 네. 걸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퍼스트 무버 처음으로 움직이는 네.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기초과학 없이 퍼스트 무버는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과학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기초과학 내지는 기초학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네. 예. 제가 이걸 15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 대통령 후보님들 좀 이렇게 신장기업을 좀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예. 오늘은 지난 4번의 대선 TV 토론에 등장했지만 미처 그 의미 다 짚어주지 못했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과학 용어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3일 첫 토론회에서 등장한 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뭐 핵폐기물은 향후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시키는 거 못지않게 빨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핵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네. 자, 신재생 에너지를 고도화할 거냐 이 기술보다 또는 이것 못지않게 파이로 프로세싱 이라는 걸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빨리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 해가지고 발음을 네. 굉장히 좀 혀를 좀 굴리셨는데.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 이게 어원이 그리스어의 이제 fire에서 온 거라고요. 아, 파이어. 네. 근데 사용 후에 이제 핵연료가 생기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폐기물이죠. 네, 네. 요것을 재처리해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연료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이제 재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 퓨렉스라고 해서 뭐 습식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질산에다가 이 사용 핵연료를 잘라서 녹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기용매를 첨가하면 우라늄, 플루토늄 분리할 수 있어요. 요걸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퓨렉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플루토늄을 따로 이렇게 쉽게 빼낼 수가 있어요. 네네. 플루토늄은 이게 그냥 핵무기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핵확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또 미국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이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웃긴 게 일본은 재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일본은 한국인데. 맘만 먹으면 일본은 지금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거네. 플루토늄을 국내외에 전부 보관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양이 50톤이 넘는데요. 네, 그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플루토늄이 한 6kg 정도면 되거든요. 6kg요? 6kg 미만입니다. 몇천 발을 만들 수 있어요. 이야, 이건 뭐 사실 마음만 먹거나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냥 바로 만들 수 네. 있겠네요. 네. 일본의 기술력이라면. 네. 그래서 거의 뭐 그 준 핵 보유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시한. 근데 한국은 왜 문제냐면은 핵발전소 안에 지금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핵연료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거의 네. 턱에 찼습니다. 거의 90몇 % 이렇게 차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이게 턱에 차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재처리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핵무기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러면은 네네. 이제 우리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한 걸 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요게 이제 그 어떤 거냐면은 이 좀 높은 온도에서 아까 파이어 말씀드렸는데 네. 5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그 용융염 형태로 만들어서 전기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초우라늄 물질, 그러니까 우라늄, 플루토늄 뭐 그다음에 다른 그 원소들을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그 추출하는 겁니다. 네. 그 초우라늄 새로 핵연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루토늄만 따로 빼낼 수 없으니까 무기화 걱정 안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점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기화학적 방식을 이용하니까 이건 이제 습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게 기술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2011년경부터 미국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요게 그렇게 뽑아낸 그 초우라늄의 그 이제 그 핵 연료가 있잖아요. 우라늄, 플루토늄 섞여 있는 거. 그럼 그걸 뽑아내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가 이제 고속로가 있습니다. 그 소듐 냉각 고속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세트로 들어갑니다. 네.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면. 그러니까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우라늄, 플루토늄, 기타 등등의 초우라늄 핵연료가 생기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 소듐 냉각 고속로가 필요하다. 네. 예, 요게 이제 복잡해요. 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네. 특히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 네. 못하도록 네. 하면서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네. 있는 기술이다. 네. 꼭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한미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서 한 10여 년 됐고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네네, 2021년에 이 비슷한 기술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네네. 연구를 하고 있었고. 아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국민들이 네. 자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하는 것보다 네. 또는 그것보다 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빨리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네. 핵 폐기물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요 관련된 이게 이제 근데 맹점이 많아요. 지금 이제 밝혀진 걸 지금 여기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네. 뭐 사용 핵연료량을 20분의 1로 줄이고 처분장도 100분의 1로 줄이고 방사성 물질의 독성은 네.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다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방식을 하더라도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수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월성 원전 1, 4, 5기는 중수로를 냉각제로 쓰고 있는데 중수를 거기서 나온 사용 핵연료가 전체 폐기물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0%. 꽤 많네요. 예. 예. 12,000톤 정도 되는데 이거는 파이로로 처리 못해요. 어차피 처리 못하기 3분의 1은 처리 대상 어차피 자체가 아니에요. 어차피 처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그리고 대책이 이 있어야 되네. 독성을
독성을 이제 줄이려면은 이게 그 이제 고속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개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데 12개를 지어서 추가로 12개를 지어서 그 초우라늄 해결료를 한 수백 년 동안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스템을 프랑스나 일본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상용화 시기가 2050년 이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훨씬 더 빨리 저도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돈 문제. 예. 자, 요렇게 처리하는 게 파이로 프로세싱의 고속로 처리. 요게 이제 톤당 330억. 그런데 그냥 심지층에 묻어버리는 게 톤당 10억에서 20억이에요. 그러니까 10배, 20, 30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곱하게 보면 27,000톤, 경수로에서 발생한 해결료가 27,000톤인데 이거 처리 비용만 890조 원이에요. 아, 이거 경제성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경제성 문제 있고 그 건설 단가도 비싸고 그 소듐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문제 여전히 있고 실용화까지도 상당히 좀 멉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 영국, 일본 이거 연구 중에 다 실패했고 고속로 운영하고 있는데 러시아에만 하나 있다 그래요 지금. 아니 우리 고속로 12기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이 고속로 어디다가 세울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 고속로 못 세웁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느 시민이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더라도 플루토늄을 마음만 먹으면 또 추출할 수도 있다라는 미국에서 허락도 안 하겠네. 상당히 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 네. 일단 파이로 프로세싱 너무 비싸고 위험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기술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쪽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이게 무슨 어떤 만능 치트키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냥 파이로 프로세싱 그러니까 뭔가 다 된 것 같잖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장점을 주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거.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용어 역시 2월 3일 토론회에서 등장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고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수소가 될 것인데 소위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블루 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이게 뭐 장학 퀴즈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수소 대전환 재작년인가요? 해가지고 법도 수소 특별법도 작년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수소 경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소 경제 이해하려면 그린, 블루, 그레이 수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수소가 이게 수소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배터리는 있는 전기를 갖다 저장해 쓰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수소 연료 전지는 그 자체가 전기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발전기라고 작은 발전기라고 봐도 돼요. 수소는 일단 뭐 물에 있으니까 원료도 많고 오염 요소도 없고 효율도 높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그 지금 기술로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뽑아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가 나오겠죠. 그런 게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량의 96%가 그레이 수소예요. 수소 1kg 만드는데 탄소가 10kg 나와요. 아,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탄소 제로 하자고 수소 경제하는데 그 수소 만드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게 그레이 수소고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 같은데 그때 나오는 탄소를 저장하고 포집하는 기술을 함께 가지는 겁니다. 포집하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에다 녹여버려요. 캡처해서 뭐 어떤 형태로도 이제 저장하는 기술까지 붙어 있는 거. 이게 블루 수소고. 근데 이것도 참 이제 뭐 좀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그린 수소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 생산하는 거예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걸로 다시 전기분해 역과정으로 전기를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는 탄소가 나오는 거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수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천, 화학단지 이런데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에도 쭉 있어요. 근데 그 그린 수소는 물을 수전해를 하는 거죠. 수전해 스택인가? 전 과정에서 탄소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로. 그러니까 수소 경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서로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의 단점이 뭐냐면 간헐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줄 때 햇빛 많이 나와가지고 태양광에서 막 생산을 해. 근데 그 비 오는 날 전기로? 어떡할 거야? 그 전기를?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드는 걸로 만들어놔요.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기는 저장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수소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수소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할 수소를 때는 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연료 쓰는 전지로 거죠. 이제 전기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전지, 연료 전지는 딱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야 그린 수소가 돼요. 예. 자, 수소 경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수소 전기차 보급 1위, 세계 최초 수소 트럭 양산미 수출됐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보급 1위입니다만 이게 그 전체 생태계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데요. 생산, 저장, 운송 인프라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아요. 수소 활용에만 편중이 돼 있어요. 활용에만 편중돼 있고 충전소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일본이나 미국 기술 격차가 아직 한 80% 정도로 차이가 좀 있고요. 네. 그 지금 올해 수소 충전소 목표치가 310개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있는 게 110개 남지. 7개. 예, 그리고 수소 가격도 지금 목표치가 킬로그램당 6,000원 이하인데 지금 8,000원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네. 이거 2달러, 1달러까지 킬로그램당 미국은 이거 내리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직은 수소차, 수소전기차는 굉장히 앞서 나가 있지만 생산, 저장, 그다음에 인프라까지 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보다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저는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유망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뭐 탄소 국경세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같이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보들 공약 한번 총정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종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